네, 글로벌 금융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오건영의 똑똑한 금융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부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좀 올랐더라고요. 최근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약세 국면을 면치 못했던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예상 외의 침공이 있었는데요. 이건 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가격을 반영을 할 때요. 네.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래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를 보면서 미리 예측을 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되게 강하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데 대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에 예상 외의 전면전이 나타나게 되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시장이 예상할 데 없는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이제 다양한 이제 워낙에 놀라다 보니까 네.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최악의 케이스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이 전쟁 자체가 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규제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정도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금융시장이 되게 크게 출렁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날 밤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날 밤에 바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이 참전한 일, 직접적으로 참전한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하나하나 발표가 되니까 생각보다는 이렇게 최악의 경우까지는 아니구나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금융시장 자체가 초반에는 모든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씩 거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보실 수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가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연준에 있는 위원들도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미국 경제에 주는 치명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이게 세계 경제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그런 형태의 악재까지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을 짓눌렀던 이슈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네. 컸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금융시장이 이제 흔들릴 때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가져가는 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종종 봐왔는데요. 이런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작용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상의 속도도 굉장히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금융시장은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악의 가능성을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한순간에 선 반영됐다가 네, 그렇죠. 차차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네. 회복을 하는 걸로도 볼 수 있고 네. 여기에 또 고용지표도 영향을 미쳤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앞서 과거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2001년 뭐 9.11 테러라든지 네. 2020년 코로나19 때 네.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좋은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비금융 이벤트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떤 금융사들 사이에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은행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비은행에 대한 비금융에 대한 이벤트가 벌어진 건데 네. 대표적인 게 코로나 사태하고 9.11 테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었을 때 초반에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격렬하게 흔들렸는데요. 코로나 사태는 아마 뚜렷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달 정도 금융시장이 격렬하게 흔들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국제 공조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동시에 금리를 낮추고 동시에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죠. 네. 9.11 테러 당시에도 되게 비슷했었는데요. 당시에도 9.11 테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췄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당시 굉장히 높았던 금리를 1%까지 낮추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9.11 테러가 9월 11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10월 11월에는 주식시장이 빠른 반등세를 보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기억을 할 게 뭐냐면은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9.11 테러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나 둘 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국제 유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마이너스 유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시장이 무너지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기에는 오히려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민감한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체가 에너지하고 워낙에 연관돼 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최근에 크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로 하나하나 봤을 때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비금융 이벤트이지만 네.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에서 그때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에너지 강국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농산물이나 이런 원자재에도 지금 부국이기 때문에 네. 국제 공급망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그 물가는 뛰는데 네. 경제는 나쁜 상황,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런 것도 좀 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도 지난주에도 이 확전으로 가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뛰니까 그럼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국엔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기업의 투자 위축은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던 지금의 경기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하게 되죠. 그럼 성장은 둔화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은 물가는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올라갔던 물가가 또다시 성장을 짓누르는 이제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경우들을 반영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자체가 미국 경제의 미래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낙관론이 조금씩은 좀 힘을 얻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도 11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이것도 네.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 추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 3, 4월 달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이후에는 유동성 주입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뛰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실물 경기가 돌아서면서 수요가 급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펙 국가들도 공급을 같이 감산 공조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공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결국에는 향후에도 에너지 공급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공급망의 우려가 같이 들러붙게 되니까 국제 유가가 많이 뛰고 여기에 투기 자금들이 같이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한 속도로 국제 유가가 올라오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온 얘기가 전략 비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원유를 확보해 놓은 건데 그 6천만 배럴 정도를 풀겠다라는 발표를 했음에도 시장에 크게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쪽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러시아가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럼 우리가 들었을 땐 6천만 배럴이면 굉장히 큰 숫자인 것 같지만 네. 하루에 1,000만 배럴씩 생산하는 게 중단되면 6일 정도면은 이 정도는 메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원유에 대한 공급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금 당장은 낙관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화 됐었을 때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계속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에너지 가격 그리고 국제 공급망의 우려 때문에 경제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네. 같은 이런 우려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 연장선이겠죠. 결국 이런 우려들을 다 미국 금융당국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앞서 네. 그 부부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미 연준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네. 내용이죠? 이제 오늘 새벽에 파월이 네. 이제 그 반기 통화 정책 보고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할 거를 얘기했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가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3월 달에 FOMC가 이번 달 중순에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0.25% 인상이냐 0.5% 인상이냐 요걸 가지고 굉장히 네. 논의가 많았어요. 근데 원래는 0.5% 인상의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요. 이번에 파월 의장은 0.25%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0.5% 인상은 이번에는 어렵겠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컨센서스를 얻게 된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지금 요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적인 면들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을 하나 쓰게 되는데 어떤 것들도 또 관건이 되냐면 작년도 이제 한 4분기부터는요. 연준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성장하고 물가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성장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근데 물가가 굉장히 올라오니까 성장이 조금은 좀 흔들릴 수 있더라도 워낙에 탄탄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더라도 지금은 물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금리를 빠르게 인상해야 된다. 이런 포커스를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예. 물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성장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둔 거죠. 네. 그럼 연준에서는 우리는 물가를 초점을 맞출 겁니다라고 포커스를 줬는데 시장에서는 어쩌면 성장이 더 세지 않겠어 이제 이런 이제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파월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고요. 네. 현재까지의 페이스만 봤었을 땐 그렇게 선을 하나 떡었으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장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본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 쪽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는 여전히 이어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는 0.5% 두 단계 올려서 이른바 빅스텝을 할 것도 좀 예상을 하고 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낮춰서 0.25%를 지지한다고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3월에는 일단 그렇게 가는데요. 근데 파월 의장이 그래도 이후에도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네. 부장님, 근데 그 연장선상에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뭐 스위프트라는 국제은행 간 금융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면서 러시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그 서방 국가들도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 부분, 미국과 뭐 유럽 국가들의 금융 부분 그리고 일반 산업 부분에서도 타격이 좀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영향하고 장기적인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융망이라는 건요.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혈액이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이 완전히 동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었을 때는 러시아 쪽에서도 미국 쪽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굉장히 크고 그 자금이 미국의 금융시장이라든지 산업계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자금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이건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을 낳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JP 모건의 이제 대표죠.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도 이번에 이제 이게 만약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케이스에는 오히려 연준이 나서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을 주입해야 될 가능성들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큰 이슈보다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어졌었을 때 새로운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좀 예측이 달라졌을까요? 파월 의장이 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0.5% 인상을 지지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자기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0.25 인상한다고 해서 0.5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다. 네. 4월, 6월, 7월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오픈 베이스로 이제 네. 말씀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중이긴 하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네. 코스닥도 그렇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밤사이 뭐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상승한 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좀 부진한 모습을 네. 좀 보여왔었죠. 지난 한 6개월 정도를 봤었을 때 이런 것들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긴축 우려가 신흥국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긴축 우려가 당장은 조금은 좀 수그러드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자산에는 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시장이 휘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그때는 좀 이제 몰리는 모습이었지만은 지금은 조금 주춤한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안전자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어떤 자산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좀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금융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 금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큰 우려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니까 큰 폭으로 뛰었던 게 좀 주저앉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달러 가치가 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단기 국채가 크게 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세 가지 자산 정도로 돈이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국제 유가가 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전쟁 자체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다 보니까 네. 국제 유가가 오히려 상승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죠. 이런 걸 반영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개의 자산들, 미국 단기 국채라든지 아니면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서 조금씩은 좀 남겨두는 그런 방법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부장님께서 안전자산 이야기를 하셔서 좀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형성된 자산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주식이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국제사회가 러시아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네. 러시아에 있는 자산가들이 뭐 달러 패권이 잡고 있는 국제 금융망을 우회해서 네.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의 그 가치를 좀 저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네.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상 자산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자금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요. 금융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가도 다시 악화된다고 하면 또 휘청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가상자산은 되게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가상자산 쪽에서 무언가 이벤트가 별개의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말씀해 주셨던 이슈가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가상자산 자체의 펀더멘탈을 바꾸는 이벤트라기보다는요 단기적인 쏠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벤트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2년에 이란이 스위프트 코드에서 배제가 되면서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달러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 자산의 비중을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왔었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은 향후에도 좀 계속해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실 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이 시점 분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하면 너무 지루한 얘기다. 주식 채권 나누라고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시점 자체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을 보일 때는요. 이럴 때는 시점 분산 투자에도 이런 것들은 적립식 투자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낮은 순간에 조금씩 나눠 놓는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관론이 굉장히 강했을 때는요. 이 주식시장이 떨어진 것 자체를 호재로 생각을 하면서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들을 봤었을 때 이런 학습 효과가 작용을 하지만 과거 사례하고는 지금은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환경 자체가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과거의 모습만을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빠르게 들어가줘야 될 때다.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 똑똑한 금융 시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